영화 씹어먹기 제54회 빅쇼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곡 강남구청을 발표한 송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화 씹어먹기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번 주 영화 씹어먹기는 빅쇼트입니다. 이번 주가 1주년 되는 방송인데 그래서 1주년. 네, 1주년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멤버를 완벽하게 구성하고자 멤버 한 명을 원래 멤버를 불렀습니다. 아, 예, 축하드립니다. 무슨 뜻이죠? 원래 이 방송이 구성될 때 그 지금 PK 씨가 계셨어요. 네, 맞아요. 그렇죠. 지금은 없어진 그곳에서. 하지만 지금은 다시 이제 들어온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빅쇼트에 대한 간략한 줄거리 소개가 가능할까요? 네. 주택, 담보, 대출에 관련된 네. 난리통에 관한 영화입니다. 조금 덧붙이자면 미국에서 2008년에 있었던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렇죠. 네. 이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말하는 건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뭔지부터 일단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해야지 될 것 같아요. 네네. 어떤 건지. 일단 전 참고로요. 네. 영화를 보는 내내 네. 무슨 말을 하는지. 근데 이게 전부 경제 용어잖아요. 사실 그쵸. 되게 네, 어려워요. 근데 용어도 어렵고 예. 이게 이 영화가 도대체 무슨 말을 그러니까 무슨 자세한 얘기를 하는지 뭐 대충은 알죠. 근데 이 뭘 어떻게 해서 얘네들은 돈을 벌고 어떻게 해서 얘네들은 뭐 자세한 거를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수업을 들으려고 마음가짐하고 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하지만 서론이 다들 길었는데 모르는 네. 네. 지금 그 세주 씨 예. 정리한 거 있으시면 예.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는 표면적인 것만 일단 정리를 했었는데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단어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해될 것 같은데 일단 프라임은 우량 고객들을 주로 프라임이라고 말을 해요. AAA. 그렇죠. 네. 좋은 등급의 근데 그런 거고 서브는 보결 혹은 최하위를 뜻해요. 그러니까 서브 프라임을 합치면 비우량, 그러니까 좋지 않은 그런 고객들을 뜻하고요. 그리고 모기지는 주택담보대출이에요. 그래서 네. 비우량, 아니면은 매우 위험한 등급의 주택담보대출을 때문에 일어난 사태. 그렇죠. 위험한 등급의 주택담보대출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는 쉽죠. 그래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말을 풀면 그렇게 돼요. 일단은 영화에서도 잠깐 설명이 나오는데 모기지롤이라는 거에서 시작을 하죠.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대출을 주고 그 돈을 이제 포함해서 집을 사게끔 하고 그 집을 산 주인이 이제 그 빚을 계속 갚아가는 그런 대출의 한 형태인데 그것들이 이제 팔 수 있는 고객이 한계가 생기잖아요. 그쵸. 그 대출을 끌어안고 집을 살 수 있는 국민들은 이제 어느 정도 상위 몇 프로에 한정돼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한테는 이제 물건을 다 팔았어요. 프라임한테 근데 다 팔고. 아니. 근데 이제 더 팔아야지 은행은 계속 수익을 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조건을 하락시켜서 지금 말씀하신 그 서브프라임이라는 더 안 좋은 조건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대출을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화상에서도 보면 그 스트리퍼가 집 5채를 가지고 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채무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라던가 아니면 뭐 신용도라던가 이런 걸 지금 아마 은행을 가보시면 우리나라에서 대출받기 되게 어려워요. 그쵸, 어렵죠. 굉장히 깐깐하게 별거 다 보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못 받고 까여서 이제 더 하위에 있는 뭐 이제 상호신용금고도 안 되면 뭐 그다음에 이제 대부업체까지 가는 그런 사태들이 발생해서 지금 우리나라도 문제이기는 한데 지금 미국에서 이 당시에는 그런 거를 다 체크하지 않고 무조건 다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했단 말이죠. 얼마나 추천을 하고. 네, 얼마나 심했냐면 죽은 사람 명의로도 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대요. 강아지 이름으로 대출받았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영화를 안 본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지금 앞에 영화 내용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속에 있었던 그 온갖 난리 정도로 이제 정리가 됐는데 이제 그거를 조금 그 금융시장 자체를 비판적으로 봤었던 세 팀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그쵸, 네. 그 세 팀이 어떤 각각의 방법으로 그 정보를 취득하게 되고 직접 알아낸 사람도 있고 정보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어떤 일생일대의 거래를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빅쇼트를 벌이게 돼서 그로 인해 정말 큰 돈벼락을 맞게 되는 게 이제 영화 전체적인 줄거리인데 그렇죠.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쉽게 그러니까 지금 뭐 저희가 자꾸 미국의 예를 들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데 간단히 보면 신용등급이죠. 신용등급인데 우리로 치면 지금 뭐 7, 8, 9등급 뭐 저축은행 가셔도 간당간당한
예, 거기에 속해 계신 분들 힘냅시다. 네. 본인인가요? 감사합니다. 왜 갑자기 슬퍼지는데요? 네네. 예. 하여튼 그런 분들한테 담보를 막 받게 되는데 여기서 그 마이클 버리가 저기 크리스찬 베일이 네. 서류를 막 보면서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LTV라는 얘기가 나와요. LTV가 그 담보 인정 비율이거든요. 담보 인정. 그러니까 그 어떤 주택에서 이 주택을 담보를 어느 정도까지 봐주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마이클 버리가 막 내리면서 LTV 90, 95, 110 막 이러면서 미쳤군 막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주택 가격의 90%까지를 담보로 쳐준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는 60에서 70이고 60까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니 그거를 90%까지 쳐준 거예요, 담보를. 그러니까 집값이 조금만 꺾여도 그건 깡통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LTV가 95면 5%의 가격 돈만 있으면 그 집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저기 안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트리퍼가 적은 돈을 가지고 5채 집을 살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거기 이상한 게 나오잖아요. 막 110짜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 주택 가치보다도 주택 가격이 앞으로 더 오를 거니까 더 주는. 담보를 110%를 쳐준 거예요. 그 정도로까지 가 있었던 상황인 거죠. 100만 원짜리 집을 샀다고 치면 이거를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110만 원을 주기도 하고 아니면 95만 원을 주기도 하고. 근데 이게 만약 집값이 떨어져 80만 원이 되거나 뭐 10원이 돼 버리면 대출 갚을 필요가 없어 버리는. 근데 지금 이게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그 대출자들이 못 갚아서 터졌다. 그러니까 물론 그게 이제 기본적인 문제지만 문제는 이제 그거는 사실 주택담보대출은 우리나라도 많이 해요. 근데 문제는 월가에서 이제 그걸 넘어서서 파생 상품들을 만들어내는데 그렇죠. 그 파생 상품들이 사실 너무 말도 안 되게 나왔던 거죠. 이제 거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 뭐 CDO라고 나왔었던 합성 CDO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설명하자면 너무 복잡해지고 쉽게 얘기하면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가 돈을 계속 갚기만 하면 계속 수익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거 상품으로 형성이 됐었던 건데 그거를 그 가격을 계속 갚아갈 거야, 이 집값이 오를 거야라는 이 가능성을 가지고 또 파생해서 상품을 만드는 짓을 했었거든요. 그거를 몇 차 파생을 시키면서 복잡한 금융 상품들을 만들어내고 그걸로 덩치를 키우고 이게 더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그때 그렇죠. 주택담보 자체도 그것도 부실했지만 이 상품들의 기본 바탕이 부실한 모기지에 있었다는 게 문제였던 거죠. 모래밭 위에다가 모래로 집을 지어놓고 그 위에다가 빌딩을 지고 그 위에 계속 탑을 얹은 쌓았어요. 거예요. 근데 사실 감독님이 아담 맥케이 감독이시잖아요. 네. 이분도 이런 단어들이 어렵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쵸, 맞아요. 영화 내내 중간중간에 마고로 베이드나 계속 이제 관객하고 대화를 시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려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런 거야라는 설명을 계속 해주거든요. 근데 그걸 다 봤음에도 사실 어려워요. 이 감독님이 그런 걸 할 수 자연스럽게 마치 우리 지지난주에 봤었던 데드풀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네. 갑자기 네. 카메라 네. 보고 얘기를 하고 이분이 왜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냐면은 미국에 있는 원조 SNL의 메인 작가예요. 그리고 이 코미디라든가 뭐 정치 풍자 이런 거에 되게 능수능을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게 코미디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블랙 코미디를 볼 수 있긴 한데 코미디는 아닌데 네. 이거를 시나리오를 받았을 적에 너무 감명 깊게 봐서 새벽 내내 이걸 계속 손을 떼지 못하고 읽었대요. 그래서 이거를 영화화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원작이 있죠. 예, 예. 원작이 책인가요? 예. 아, 이번에 상 받은 것도 각색상을 받은 게 이거를 영화적으로 설명도 잘하고 이거를 잘 풀어냈다 해서 각색상을 받은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영화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네. 경제 얘기는 사실 이 정도면 이해하셨을 것 같고 저는 중간 중간에 그렇게 그 유명인들을 등장시켜서 설명해주고 사실 그리고 그 등장인물들도 어떤 연극에서 방백하듯이 앞을 딱 돌아보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그게 이게 지금 실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지만 이 얘기가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얘기야라고 계속 말해주는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영화에서 네. 그런 네. 효과가 있는 것 네. 같았어요. 그리고 그런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더 좀 유명한 사람들을 캐스팅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맞아요. 예. 거기서 설명도 되게 자세하게 하긴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내용을 알면 더 확실히 와닿는 게 있고 근데 물론 모르면 이해가 좀 덜 되는 부분도 있긴 네네네. 하겠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하기가 좀 그래요. 처음 나온 유명인이 아까 세주 씨가 좋아했었던 마고 로비. 그렇죠. 저는 셀레나 고메즈도 좋아합니다. 저는 셀레나 고메즈 진짜 좋아하는데 너무 깜찍하게 나와가지고. 그쵸. 예. 그리고 지금 그 주인공들도 나와서 이제 연기해주는 주인공들도 크게 한 4팀으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근데 다 지금 실존 인물이라고
그쵸, 다 얘기를 실존 하더라고요. 인물이죠. 이 사태도 실존 사태니까요. 네네네. 마이클 버리 박사 같은 경우에 이제 크리스탄 베일이 하고 있잖아요. 음. 그래서 실제 그 증권사 월가에서 일했을 사람 같지 않게 늘어난 티셔츠에 그 맨발로 정말 반바지에 맨발로 이렇게 사무실에서도 왔다 갔다 하고 막 헤비메탈을 듣고 그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어찌 보면은 그 캐릭터 자체는 일상적인 사회생활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은 조금 그냥 그런 조직 속에서는 쟤는 약간 문제야 아니야라고 그쵸. 인식할 만한 그런 사람인데 어쨌거나 미국 사회에서는 그 사람한테 그의 능력을 인정을 하고 그런 자리를 일단 맡기기는 했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그 사람한테 이제 일을 준 거잖아요. 예. 투자자들은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를 모르고 투자했을 확률이 크죠. 그냥 그 사람이 네. 이름만 듣고 그 그쵸, 사람이 네. 돈을 잘 벌어준다더라 이것만 듣고 그 밖에 나갈 때 뭐 투자자들 만날 때는 정장을 입고 되게 멋있는 차림을 해서 머리까지 싹 하고 갔을 테니까.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고 자유로운 사고를 해서 자유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공매도 계약을 하러 갔을 때처럼 음. 그냥 멀쩡해 보이게. 근데 우리는 직장을 다니거나 뭐 하고 하면 되게 잘 차려입은 상태로 무조건 가게 해서 정확한 출근 시간과 더 연장되는 퇴근 시간을 요구해서 사람들이 자유로운 생활이든가 뭐 자유로운 그래 행동을 못하게 딱 뭐랄까 교육할 때부터 어릴 때부터 네. 이거를 훈련을 시키는데 다른 훈련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못 나온다는 얘기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뭐 스티브 잡스가 우리나라에 태어났으면 뭐 했다느니 예. 뭐 그런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지금 그 외에도 뭐 마크 바움이나 그 특히 이제 브래드 피트 같은 경우에 거의 주연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화에서 지금 본인의 역할을 다 보여주고. 근데 그 브래드 피트 얘기를 하는 생활인데 이분만 유일하게 그 영화상에서의 목적이 없어요. 남들은 다 목적이 영화사의 있거든요. 목적은 자연주의죠. 그분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애들은 네. 누구는 돈을 벌기 위해서, 누구는 경제 시장을 다 망하게 하기 위해서, 네. 뭐 누구는 뭐 누구를 통해서 뭐 돈을 벌려고 다 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브래드 피트만 그러니까 벤 리커더 이분만 유일하게 딱히 목적이 뚜렷하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이분이 일부러 감독이 심어놓은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지금 그 현재를 월가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한 자리씩을 다 차지하고 있죠. 하지만 벤은 기존의 월가에 있다가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승전결처럼 이 단계를 밟아서 끝내는 요렇게 갈 거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좀 주는 것 같고 벤이 계속 하는 얘기가 그거 다 부질없다. 너네 뭐 농사를 지어라. 뭐 씨앗이 나중에는 그러니까 재산이 될 것이다. 근데 사실 미래학자들이 하는 얘기도 그 논조에서 벗어나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만들어 놓은 사회가 굴러가는 것들은 언제 이게 없어질지 모르고 끝내 가서는 지금 영화상에서 언급된 거는 아니지만 이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동식물들이 이제 생겨나고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이 망가지고 그러다 보면은 진짜 벤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키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온전한 이제 유전을 결합하지 않은 자연적인 게 이제 나중에는 정말 큰 가치를 가진 재산이 될 거다. 이거를 좀 얘기를 해주는 것 같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저는 왜 당황하시죠? 오늘따라 한세영이 지금 말이 없으니까 당황스럽죠. 그것도 있고. 아니 근데, 너무 어려워. 근데 이분이 목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역할을 브래드 피트가 왜 맡았는지는 확실하게 나와요. 영화 시작할 적에 제작사가 플랜 B로 딱 찍혀 나오거든요. 공동 제작자입니다. 그래요. 브래드 피트가 만든 회사가 플랜 B고 자기가 돈을 냈으니까 가장 멋있는 역할을 맡은 가장 거예요. 멋있는 역할. 그래서 가장 주제가 되는 대사를 맞아요, 맞아요. 브래드 피트가 하잖아요. 그게 있다기 때문에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었었어요. 네네. 브래드 피트가 목적은 없어 보이는데 이 영화에 주제되는 말도 하고 가장 멋있고 그리고 단순하게 얘기하잖아요. 왜 도와줬어 그랬더니 네가 돈 벌고 싶다고 얘기했잖아. 약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역할을 본인이 맡은 게 되는 제가 거죠. 앞에 길게 얘기하긴 했지만 어쨌거나 제일 멋있는 역할이에요. 맞아요. 네. 가장 속세에서 떠나 있는 그렇죠. 신성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사회를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동경하는, 동경하는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역할이죠. 네. 근데 저는 이 영화에 누가 진짜 주연일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는 이 스티브 카렐이 연기한 이제 마크 바움이 아닌가. 왜 그러냐면 이 사건 때문에 일어난 어떤 슬픔들에 관련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이언 고슬링이 나타나서 갑자기 어떤 걸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아예 뻥일 거야라고 하지만 조사를 하자고 조사를 하면 할수록
진짜 쉬쉬란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쓰레기들을 모아서 쓰레기를 만들고 그 위에 더 큰 쓰레기를 올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알아나는 과정으로 보면 주연이 아닌가. 그리고 중간에 이제 형의 자살 뭐 이런 거에 또 과거사도 눈물을 나오고. 흘리고 뭐 오히려 마지막까지 매도하지 않고 네, 그러니까 맞아요. 자기 예. 그 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인물로 나오죠. 네. 근데 이게 실화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 사람들은 이런 세상에서 돈을 번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좀 이 사람들의 어떤 일들을 합리화시켜주는 어떤 영화 같이 표현된다라는 생각도 중간에 하게 됐어요. 그럴까봐 끝부분에 다 네. 이렇게 좋게 웃으면서 끝나는 그러니까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죠. 뭐. 중간에 웃는 사람은 이제 없죠. 중간에 빵 오빠가 음. 그 막 너무 신나하는 두 아이에게 웃지 마라. 너네가 네. 지금 웃는 순간 미국은 망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경각심도 같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저는 근데 한세 씨가 얘기했던 거랑은 좀 다르게 이게 아까도 내 팀이 이 내용을 꾸려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주인공이 한 명이 아니라 이 각각 네 명이 내 팀이 다 그 공동으로 맡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거든요. 사실은 너무 이게 영화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람 얘기 나왔다 저 사람 얘기 나왔다 이렇게 돌려가길래 중간에는 중간 부분 정도까지는 이거를 하나로 묶어보려고 굉장히 노력하면서 영화를 봤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만나나? 얘네들이 같이 뭐를 하나? 막 그러면서 노력하면서 봤는데 이게 가뜩이나 어려운데 복잡하게. 네, 정리가 안 되고 감독님이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려고 중간중간에 다른 인물들을 많이 넣었지만 넣으면 넣을수록 이게 조금 더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영화를 조금 더 어렵게 만들어 버린 게 아닌가 싶은데 끝끝내 이제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래서 이러한 경제를 활용해서 돈을 벌 수는 있지만 좋은 건 아니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예,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예. 얘기하는 거죠. 이제 뭐 엔딩 씬은 다음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 서양인들이 동양인 보면 다 똑같이 생겼다고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유명 배우들이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브래드 피트가 벤인지 끝에 알았어요. 끝에 예, 끝에 말투가 브래드 피트였네 이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아 수염 달고 이렇게 막 예, 분장하고 나서요? 뭐 아 수염- 벤이 브래드 피트인지를 몰랐다고요? 네, 아, 그냥 예, 한 누가 남자 봐도 브래드 피트던데? 아니 근데 그러니까요. 막판에 그 좋은 말 할 때 말투 보니까 아 뭐야 브래드 피트였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니 브래드 피트도 구별이 안 갈 정도로 외국인들이 다 비슷하게 생겼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중간에 카메오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근데 사실 사람 크리스찬 벨도 때문에라도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예, 크리스찬 벨도 우리가 맨날 배트맨으로 보다가 막 이렇게 허름한 면티에다 막 이러고 진짜 크리스찬 벨이야? 막 이러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스티브 카렐도 얼굴을 카렐 몰랐어요. 그리고 라이언 고슬링도 그러니까 그렇구나. 전 라이언 나름 고슬링은요, 되게 유명하고 그 지금 중에서 여기 적혀 있어서 알았어요. 예. 지금 나름 진짜요? 되게 네. 유명하고 그 중에서도 되게 유명한 크리스찬 베일하고 빵 오빠가 나오는데 그리고 같이 나오는 주연급인 찰리 갤러와 포터 콜린스 역할을 한 두 분은 이분은 누구신가라고 거의 처음 본 느낌이고 그리고 2008년의 분위기에 맞춰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다 되게 비슷비슷해 보이고 그리고 다 정장 정장이고. 입고 그런 바닥에 그 전람회라고 하나요? 무슨 그 뭐죠? 라스베가스에 갔을 때는 그 군단 양복 군단 안에 이제 이들을 풀어 넣어서 섞어 놓으니까 더 이게 막 정신이 없더라고요. 저는 심지어 스티브 카렐의 패거리가 나오잖아요. 예, 그렇죠. 그 패거리랑 존 마가로하고 해시미 링클레이터 이 친구들이랑 헷갈렸어요 중간에. 그러니까 스티브 카렐이 같이 껴있으면 그래 이쪽 패거리구나 이러고 스티브 카렐이 없으면 저쪽 패거리구나. 그러니까 이 외모를 구별하기가 사실 서양인의 외모를 저희가 막 계속 이 사람이 이 사람이지 하고 그 이름도 영어식 이름으로도 기억하기가 좀 쉽지 않았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이 영화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한몫을 했던 결론은 그거네요. 그러면은 두 분의 말씀을 조합하자면 어려운 주제를 담고 있는 어려운 내용인데 집중이 안 돼서 배우도 이제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머리가 복잡해졌고 결론도 되게 생각이 힘들어졌다. 안 날 정도가 아니라 그냥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용이 간단한 줄거리였으면 나는 알아보지 전혀 않았을까? 불편하지 않. 저도 다 이해했거든요. 별로 아까 그렇게 구별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똑같아 보이지 않던데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건 있어요. 개인 차이가 일단 사무실이 다르잖아. 네, 그것도 그렇죠. 등장하는 아니, 사무실이. 근데 크리스찬 베일은 베일- 아메리칸 하우스 같은 경우는 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이 크리스찬 베일은 모를 수가 네. 없죠. 그리고 혼자 독특하게 나오는데
그래요? 네, 크리스찬 베일만 튀고 나머지들은 저는 빵 오빠까지는 있었죠. 근데 이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머리를 되게 많이 쓰면서 보는 영화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일단은 어느 정도 내가 이해를 하면서 이제 영화를 보고 있는데 계속 새로운 게 또 추가적으로 이해할 것들이 계속 나오고 물론 그러고 이제 계속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뭐 그 립세션 같은 데서 막 발표하고 싸우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흥미 있는 주제는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개인 차이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영화도 어떤 지금 지식을 습득하면서 우리 영화를 봤기 때문에 지식을 습득하는 수준이 겉핥기식으로 하는 걸 못 참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특히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겉핥기식으로 아는 지식은 아예 저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분명 끝날 때는 이해를 했지만 이건 100% 이해 못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거죠. 이게 뭔가 은행을 다니는 사람이 아는 정도의 정보를 얻고 싶은 거예요. 이 영화를 보다 보니까 더 정확하게 알고 싶은 거죠. 그게 이제 아무래도 좀 더 저한테는 좀 답답하게 만든 구석이 아닐까. 근데 저는 여기서 나오는 그 경제 용어나 어떤 그런 그 지식들 말 그대로 사전 지식들이 필요하다고 되게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영화 안에서 주어지는 얘기들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해되고 감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가 추리물을 보면서 범죄 심리학이나 법의학을 다 이해해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거기에서 필요한 수준의 얘기들은 영화 안에서 충분히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다만 그게 경제 용어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좀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도 이제 이게 또 단어가 영어라서 그런 것도 있어요. 물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금융시장 자체가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좀 달라요. 다르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좀 거리감이 느껴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국 경찰과 미국 경찰이 다르다고 해서 CSI를 못 보는 게 아니듯이 맞아요. 사실 그거 그냥 편하게 보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네. 영화를 느낌적인 느낌으로 다가가면 느낌으로써 그냥 그 느낌을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느끼면 되는 건데.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해는 그러니까 영화를 다 이해는 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조금 더 설명을 해줬으면 하는 거. 조금 더 자세히. 그러면은 방법이 하나 예를 있습니다.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의학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네. 빨리 CPR 할 때 CPR 밑에 가로치고 CPR이 뭔지 이렇게 설명이 나오잖아요. 네. 예, 그런 정도의 설명. 그거 좋네요. 네, 그런 것들을 공매도. 좀 경제 용어들을. 그래서 이 감독님 한 게 그거잖아요. 중간중간에 영화의 흐름을 딱 멈추고 네. 유명 배우들이 나와서 그에 대한 단어 설명을 해주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비유. 비유를 비유를 해주죠. 해주죠. 정확하게 이 단어에 대한 근데 풀이를 해주는 게 제가 아니라. 보기엔 그 비유도 그 미국식의 어떤 느낌. 그러니까 원래 언어라는 게 그 문화권에서 설명하는 언어 비유 네. 자체가 한국식 비유가 아니기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오늘 약간 위도된 것도 있어 보여요. 그거는. 네. 왜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이 금융상품에 대한 문제들이 왜 터졌냐면 그 여기 처음에 시작할 때 나왔던 그 글 있잖아요. 뭐 여기 안 써 있나? 공격에 빠지는 거는 예. 뭔가 몰라서가 아니다. 뭔가를 확실히 안다는 착각 안다는 때문이다. 착각 때문이다. 이제 그렇게 나오잖아요. 네. 사실 저게 이제 금융상품에서 왜 문제가 터졌냐를 딱 처음부터 보여주고 시작했던 건데 네. 사실 서로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이제 막 찾아다니면서 근거가 있냐 아니면 뭐 이렇게 막 확인해도 서로 다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자기들도 모르는 걸 팔고 있고 모르는 걸로 대출을 해주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었던 네. 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 상품의 정확한 설계 그리고 그 설계의 기반에 뭐가 있고 그게 어느 정도 안정성이 보장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들 그냥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그렇게 되고 있었던 그 상황 네.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어느 정도 좀 의도적으로 그걸 다 비유화한 게 아닐까 이렇게 그냥, 딱 꼭 집어서 설명해 준 게 아니라 사실 이 것들이 다 이렇다고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의도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중간에 그런 멘트들이 그 대사들이 나오는데 비유 말고도 스티븐 카렐이 이 상황을 파헤쳐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진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몰라 그냥 나는 팔았더니 돈이 생겨서 나는 뭘 타고 다니고 뭘 하고 호화두턱에 살고 그러니까 나는 돈을 많이 벌었어. 이것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럼 이게 뭔지 아냐고. 그러니까 몰라. 뭐 근데 난 돈을 많이 벌었어.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그 모든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이 지금 전혀 모르는 상태로 돈이 되니까 막 팔았다.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표현하기 위해서 전문가가 아니라 이 네. 상품을 만든 사람은 한 명이잖아요. 최초에.
그쵸. 그거 네. 시작을 한 네. 사람인데 최초에- 이게 돈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다 따라한 거예요. 근데 따라하다 보니까 그걸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걷어들인 수익을 유지하고 싶어서 이 상품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려고 하지 않고 안다고 해도 그걸 고치거나 말하려고 하지 않고 네네. 그 상황을 쭉 계속 유지를 최대한 시켜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스티브 카렐이 그 등급 매겨주는 회사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왜 부실한 거 알면서도 등급을 줬냐라고 하니까 신용평가사. 신용평가 등급을 왜 줬냐고 하니까 내가 주지 않으면 경쟁사에서 가서 받아가는데라고 얘기를 하고 맞아요. 중간에 영화상에서도 분명히 지금 이미 이 사건이 지금 시대적인 흐름이 돼서 터져가지고 망해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 채권의 등급이 떨어지지 않는 그 기간이 여실하게 보여주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그 기득권이 붙잡고 있는 기간이란 말이죠. 네. 그러다가 더 심하게 와장창장 무너지는 거고. 지금 우리나라 네. 실정인가요? 예, 근데 뭔가 아직 영화 얘기를 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그러니까요. 뭐 알아서 편집하시겠지. 아유, 한참 벌려놓으면 알아서 편집하실 테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요, 인사이드 잡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마진코리아는 영화가 따라간 게 있어요. 네. 인사이드 잡을 보시고 뭐 빅쇼트 다시 보든 그 다음에 마진코리아 보시든 그걸 먼저 보시면 이해가 좀 전반적으로 되실 마진코리아? 거예요. 네, 마진코리아는 영화가 있어요. 마진 콜. 마진콜. 네. 제커리 퀸토가 나온 영화가 있거든요. 그리고 네. 인사이드 잡 이건 다큐멘터리라서 설명이 좀 자세하고 네, 인사이드 잡은 들어봤어요. 네. 되게 이 유명한 앞뒤의 사건에 다큐멘터리다. 대해서 영향받은 나라까지 좀 소개를 해줘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그렇군요. 누가 어땠고 어땠고에 대해서 이걸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까 그 주인공이 뭐냐를 예. 제가 떠올려 봤는데 네. 저는 사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자본주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중간중간에 이제 인서트로 계속 사진이 나오고 맞아요. 뉴욕의 모습이 나오고 월스트리트 모습이 막 나오거든요. 근데 또 중간중간에 상업 음악이 나오고. 예, 그리고 네. 미국의 가장 화랑기 때의 어떤 로망 같았던 사진들이 번쩍번쩍하고 나오는데 네. 그 왜 집이고 왜 담보대출이고 사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나라가 미국이랑 닮은 점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아메리칸 드림의 기본은 풀 달린 정원인 집이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네. 했을 때 그리고 그 영화 중간중간에 그 사진으로 나오는 어떤 그런 화려한 옷들과 그런 네. 휴가와 별장 뭐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의 어떤 꿈의 상징 같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 꿈 때문에 집을 담보로 해서라도 집을 사는 그런 네. 것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 지금 우리나라도 똑같죠. 그 부분은 맞아요. 내 집장만의 꿈 때문에 집을 담보로 집을 사잖아요. 그렇죠. 네. 매우 유의미한 거라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근데 저 되게 흥미로운 게 이 영화가 자본주의에 대한 영화인 건 분명한데 중간에 인서트도 그렇고 내용들도 그렇고 근데 이 영화에서는 단 한 번도 돈을 쓰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카드를 그쵸. 긁는 장면도 안 나오고 현금 그쵸. 현찰조차도 지폐가 그러네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맞아요. 와 대박이다. 되게 지폐 수준이 아니라요. 뭐 어떤 은행과 관련된 예를 들어 뭐 그런 계좌라든지 계좌 그래프 숫자 이런 게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자본주의가 사실 그렇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좀 호화로운 모습은 보여주죠. 마고로비가 네. 설명할 때도 되게 멋있는 풀에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풀이 아니라 욕조예요. 욕조에 맞아요. 네. 욕조에서 거품 이렇게 목욕하면서. 거품 목욕하면서 되게 샴페인 마시고 자본주의 상징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하고 그 여자 누구였죠? 셀레나 고메즈. 셀레나 고메즈가 설명을 할 때도 라스베가스에서 칩을 칩으로 이렇게 블랙잭, 탁 던지면서 블랙잭 사람들이 하나요? 이렇게 관심을 받는 상태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상당히 동의해요, 저도. 근데 이게 은행이 저 은행의 본질을 잠깐 얘기하고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다른 가지를 다 쳐내면 결국 은행이 판매하는 거는 신용 거래, 그러니까 신용을 중개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누군가의 돈을 우리가 모르는 누군가의 돈을 우리가 모르는 누군가에게 빌려주는 역할인 거예요. 은행은. 그러니까 그렇죠. 예금이나 뭐 그런 거를 통해서 채권 판매나 이런 걸 통해서 돈을 모았다가 그 돈을 가지고 누군가한테 빌려주는 거잖아요. 네네. 이 과정에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모르니 우리가 대신 신용을 좀 확인을 하고 평가해서 네. 이렇게 상품을 만들어서 뭐 돈을 너희한테 이렇게 나눠서 빌려주고 나눠서 걷고 하겠다. 사실 이게 은행의 가장 기본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결국 은행이 판매하는 상품이라는 거는 그 신용이에요. 네네. 지들만 알고 있는 그 신용. 근데 그걸 속인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너무 끝까지 가다 보니까 그 자기가 뭘 팔고 있는지, 그러니까 자기가 뭘에 기대고 있는지조차도 스스로 무너뜨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까 이제 세주 씨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돈을 벌어서 뭘 사고 내가 돈을 벌어서 어디를 갖고 그것만 계속해서 비교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은 없어지고 그것만 남은 거죠. 소비에 대한 것만 남은 거고 보여지는 것만 남은 거고 도시는 박물관이 되어가고 결국 그거에 대한 얘기였다고 생각해요. 과연 그 와중에 그러면 빅쇼트에서 돈을 딴 사람은 착한 건가? 결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남들이 망한 거를 즐거워하면서 제로섬 게임에 의해서 딴 것뿐이고 이런 사람들도 결국은 자기 허영에 의해서 잃었던 것뿐이고 그러나 엔딩씬 얘기는 다시 하자고 하셨으니까 예, 결국 그래서 저는 이 영화는 주제도 주인공도 저는 자본주의라는 그런 어떤 무형이면 무형 유형이면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형체가 아닐까. 그거를 조금 형체화 시키려고 감독님이 또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골드만삭스라는 아예 지금 현존하는 은행을 걸고 내용에 집어넣어서 얘기를 해주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의 주범이었으니까. 주범이요. 리먼 브로스나 그리고 골드만삭스나. 네, 그때 이제 관련이 있었던 은행명을 실제로 나열을 하고 아까 말했던 신용평가 등급 메워주는 회사 이름도 두 곳이 나왔었고 그리고 제일 조금 악당처럼 보이는 그 합성 CDO인가요? CDO를 파는 인물을 이제 보여주고 했었는데 저는 이제 형상화를 하다 보니 그렇게 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합성 CDO 판매하는 사람은 동양인이에요. 아마도 중국인처럼 보이는데 그게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약간 선입견이 거기에 반영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근데 그런 단역들의 캐스팅에서 이분이 정말 코미디적인 감각을 가졌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캐릭터를 연출자만 외모만으로 그 근데 되게 잘 어울리기는 해요. 대출중개인들 얼굴 보세요. 그 대출중개인 완전 축구 팬들한테 죄송하지만 호날두 닮았어요. 느낌이잖아요. 딱 그렇게 브라질리안. 그런 거 보면 정말 이분이 그 코미디적 감수성을 숨길 수가 없었구나. 그거를 그냥 코미디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저는 코미디죠. 굉장히 크게 해먹는 은행의 직원이라던가 이런 사람은 전형적인 이제 미국인 외모를 띄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중간에서 중개업을 해먹는 트리퍼들의 돈을 갈취하는 그들은 약간 이렇게 멕시코나 브라질리언 쪽처럼 보이고 아까 말했던 그 합성 CDO 그쪽은 약간 중국계처럼 보이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인종을 좀 섞어놓은 것 같은 근데 사실 그때 그 분들이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넣었는지 아니면은 인종을 일부러 감독님이 섞어서 넣으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잘 어울리기는 했지만 이것도 약간의 선입견은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또 그 스티븐 카렐이 카렐이 조사를 갔던가 누가 조사를 갔었는데 어쨌든 그 몸이 덩치가 크고 문신을 한 무섭게 잘생긴 분이 집에 월세를 열심히 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쫓겨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물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 부분에서는 약간 좀 헛웃음이 난다 그러나 그렇더라고요. 사실은 저도 그 문 열고 딱 그 사람이 나왔을 때 아, 저 사람이 집주인인가 싶었는데 나는 세입자다 그러고 집주인은 사실 이 주인의 개 강아지가 집주인이다라는 내용을 이제 풀었을 때는 아 이게 되게 코미디적인 게 있기는 하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 상황이 그만큼 코미디였던 거죠. 걔한테도 돈을 빌려줬던 거니까. 근데 저는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분이 우리 아이가 인제 학교에 적응했는데라고 하는 걸 되게 보면서 짠했어요. 예, 어찌나 공감이 짠했어요. 되던지. 예. 그리고 뒤에 이제 그냥 영상으로만 나오는데 예, 맞아요. 쫓겨나서 이제 트럭에서 생활하고 아이가 트렁크에서 길에서 이렇게 노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영화를 보면서 사실 이게 남 얘기가 아니거든요. 모텔이나 아니면 진짜 텐트로 쫓겨나신 분들이 많았죠? 저는 이거를 우리나라의 미래라고 보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건이 터지면 어떻게 될지도 되게 의문스러워요. 근데 이 영화의 엔딩도 우리나라의 미래가 그대로 실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엔딩 얘기를 한번 할까 해요. 네. 엔딩은 정말 평화롭게 끝나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자책하면서 이제 미국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잘 처리가 됐다는 개뿔. 네, 그 개뿔에서 진짜 코미디스럽게 잘 깠다라는 느낌이 잘 들게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까지 깠다라는 식으로 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 비슷해요. 이미 우리나라는 교육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서 까고 있어요. 네. 근데 아마 그 강도가 좀 다를 것 같기는 해요. 사실 지금 이 시점에 미국은 바닥을 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 이게 터지기 일보 직전인 거지 네. 터진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도 터진 이후에 이런데 이 바닥을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데 만약에 터지고 나면 우리나라는 더 심각해질 것 같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국민들은 자신을 자책하고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을 벌린 당사자들은 뭐 이거 몰랐어? 라는 식으로 그냥 쓱 넘어가지 않을까. 네, 저는 이거 그 엔딩 장면 보면서 네. 약간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쪽이랑 금융 쪽이랑 조금 다른 문제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잘못된 것 그리고 이게 망할 거란 예측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컨대 저희가 4대강을 팔 때 저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상당히 많은 알고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비판을 하면 야 기왕 시작한 거 좀 긍정적으로 보면 안 되냐 네, 뭐 맞아요. 얘기를 많이 해요. 말도 안 그래서 되는 얘기죠. 아니 그냥 그게 안 될 건데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안 되고 나면 네가 안 되길 바래서 그랬다는 쪽으로 또 다시 화살이 도는 경우도 되게 맞아요. 많. 이것도 있어. 그걸로 해서 이득 본 사람도 있다. 무조건 네.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라는 식으로. 근데 이렇게 양비론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사실은. 네. 이 사태에서도 명백하게 금융권이 잘못한 거예요. 당연하죠. 네, 명백하게 금융권이 잘못한 거예요. 이거를 그때는 주택 시장을 키워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어떤 목적이 있었다라고 이쪽도 타당한 이유가 있고 이쪽도 타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그것이 다름을 인정하는 상대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딱 그런 문화예요. 어쩌다 보니까 정치를 비판하는 것도 경제를 비판하는 것도 하나가 옳고 그르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 좋게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다른 것 물론 인정을 해야 돼요. 생각이 다른 것 당연히 인정해야 되고 다른 생각들이 많이 섞여서 의견이 나눠져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틀린 것과 맞은 것이 있을 땐 틀린 거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것과 다른 것은 다르니까. 근데 지금 이 경우에서도 이 금융정책에 대해서 분명히 틀리니까 정부 당국이든 아니면 금융계 내부에서든 명백히 틀리다고 지적해서 뚫고 나갔었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도 돈이 벌리니까 좋은 측면도 있어라고 인정해주지 않았다면 사실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지금 우리 사회도 약간 그런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 결정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런 사태가 일어나도 크게 해를 입지 않아요.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가장 많은 불편을 겪는 사람들은 국민이란 말이죠. 대다수의. 그리고 그들의 불편을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까지 생각하지 않고 탁상공론하면서 결정이 되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그래? 뭐 큰일을 따르는 데는 뭐 소수의 희생이 있을 수 있는 거지. 약간 이러한 뉘앙스도 되게 지속되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계속 먹먹했던 거는 정말 미래를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정말 가까운 미래를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엔딩에서도 나오잖아요. 끝에 주인공은 이제 더 이상 다른 거에 투자하지 않고 뭐 물에만 조금 신경을 쓰고 있고 뭐 누구는 어떻게 살고 뭐 어떻게 살고 하는데 그 중에서 누가 하나 다시 이렇게 쫙 옳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누구는 되게 잘 살고 있다거나 이런 내용이 없어요. 결론적으로는 이 사태는 그렇게 모든 책임은 국민이 다 지어야만 하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렇게 또다시 이제 계속 그냥 흘러간다는 거죠. 잘 바뀌어서 잘 좋아지고 다듬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사실 이런 뭐 경제적인 사건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면 여러 가지의 분야에서 우리도 지금 계속 겪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도 닮아 있어가지고 진짜 불안했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끝에 뭐 잘된 게 진짜 하나라도 있나. 아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망할 걸 알면서 이거를 제대로 잡을 게 아니라 그 망함을 기회를 삼아서 내가 뭔가 다른 걸 나의 이득을 도모해야 되는 건가. 자칫 또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는 않을까. 그리고 사람인지라 약간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사실상 제로섬 게임이니까 네. 누군가가 따면 누군가가 잃는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중학교 때 중학교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좋은 일 할 때 칭찬받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면 나쁜 일 할 적에 벌 받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하라고. 여기서 좋은 일은 아니지만 칭찬받고 돈을 받거나 이렇게 이득을 본 사람이라면 분명히 나쁜 일이 생겼을 적에 거기에 대한 합당한 처벌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영화상에서 지금 이 사건에 대한 총책임적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은 한 명이죠. 그것도 딴 걸로 받은 거죠. 다른 걸로. 예. 자금을 자기 법대로 쓴 거에 대해서 받은 거지. 이 맘대로 사건에 쓴 거에 대해서는 대해서 처벌받은 사람이 아무도 이런 없어요. 상황을 만든 거에 대한 처벌받은 사람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 딜레마는 있어요. 그 정도 되는 월가가 사실 그때도 되게 논란이 많았죠. 이거를 구제금융을 줄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네. 문제가 많았지만 그 은행권이 무너진다는 건 정말 그 나라 경제의 종식을 얘기하는 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월가의 그 대형 은행들이 무너진다는 건 그러니까
대신 은행을 좀 쪼갰으면 좋았을 예, 텐데. 그쵸. 분할을 그러니까 분할을 하는 했잖아요. 게 근데 만약에 이제 그쪽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겠냐는 거예요. 아마 협상 과정이 쉽지는 않았을 거고 어떤 굉장히 딜레마에 빠졌었겠죠. 그게 단순히 우리가 정의심에 불타서 왜 처벌이 없었냐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해요. 만약에 그랬으면 더 많은 서민들도 또 똑같이 고통을 받았을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진짜 오늘 영화 얘기를 너무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어떤 화면 얘기나 네. 뭐 대사들에 대한 얘기 거의 못했는데 촬영도 되게 네. 좋고 막 그런 얘기 해야 사실 되는데. 화면도 되게 좋고.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갑자기 생각이 든 건데, 그러니까 어떤 영화 기법이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떠나서 일단 영화가 너무 난잡했어요. 컷이 너무 정신없고 말도 계속 끝까지 중간에 쉬어가는 틈 없이 계속 쏴붙이고. 저는 완전 반대로 생각했어요. 아니요, 안 아니요.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컷들이 오히려 네네. 그 시점에 네. 그런 위험한 상황을 조금 보여주는 그런 컷이 아니었나 싶거든요. 진짜 언제 이게 올라가고 내려갈지가 1분 1초가 네네. 막 되게 급박한 그런 시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제가 느낀 바로는 KTX를 탔는데 네. 지나가는 나무 숫자를 다 세야 되는 그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음. 너무 정신이 없어서. 이해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정리가 안 됐다는 것 같아요. 이해된 게 보다는 일단 컷이 너무 많고 일단 그런 면에서는 좀 이거는 좀 너무 오버한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저는 조금 반대로 다 생각하는데 나름의 완전- 해석들이니까. 저도 완전 네. 반대인데 이 영화 보면서 전 되게 좋았던 게 네. 인서트 되는 거 그리고 씬 하나하나가 예를 들어 노래를 부를 때 우리가 네. 가수시니까 가수 앞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 노래 부를 때 버리지 말라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노래 부르다 버리지 말라고 대충 넘어가는 음들이 있을 수도 네네네. 있는데 정말 버리는 씬 버리는 컷 없이 참 그 하나하나의 의미를 정말 신경 써서 잡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보면서. 네. 저도. 예, 그 어떤 배치 하나, 짧게 지나가는 인서트 하나, 사람들이 어떤 회의실에 둘러앉아서 얘기하는 구도나 이런 것조차도 네네네. 어떤 전체적인 맥락에서의 의미를 참 담으려고 노력한 그런 모습들이어서. 근데 제가 접근한 어떤 면은 그쪽 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가수를 비유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 영화는 정말 기교가 죽여주고 노래를 잘하는 가수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의 노래를 들었을 때 기교를 너무 많이 넣으면 좀 거북하게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가수가 중간에 호흡을 한번 딱 하고 가만히 있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영화를 그냥 많이 보는, 뭐 영화적으로는 상관이 없는, 영화를 많이 보는 사람이 봤을 때 그냥 평가로는 그냥 아이고 뭐 이렇게 정신없이 많이 담고 뭐 닭 많이 담아가지고 뭐 이렇게 막 이거 하고 뭐 그러니까 하나 의미를 부여하고 해서 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술적이다 예술적이지 않다는 거에 있어서는 당연히 예술적이고 예술적인 부분을 너무 많이 담았고 진짜 완벽한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왜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이 약간 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귀향이라는 영화가 지금 평론가들 사이에서 약간 반반 나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사는 저거 한데 뭐 영화는 한숨밖에 안 나온다 이런 평을 하신 분도 계신데 그 얘기 사실 저도 세이지한테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귀향이라는 영화는 기술적으로는 당연히 제작비가 없으니까 당연히 기술적으로는 떨어져도 어떤 느낌을 굉장히 잘 살렸다. 기술적으로 떨어지는 걸 보완을 충분히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 좋은 영화라고 평가했지만 지금 이 영화는 모든 게 완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정신이 없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꾸역꾸역 담다 보니까 이게 비계가 삐져나온 것 같은 근데 그런 그거는 느낌이었다는 그거는 거죠. 뭐냐면 그래서 이 사- 개인의 나름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은 너무 큰 사건인데 이걸 잘 각색을 네. 잘해서 상을 받을 정도의 각색을 잘한 그렇죠. 건데 네. 저는 연출법이라든가 영화상에서 보면은 정말 최적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요. 진짜 네네. 공들인 연출이에요. 정말. 왜 그러냐면은 컷도 그렇고, 그러니까 컷이 어떻게 돼 있냐면 맨 후반부에 나오죠. 뭐 점점 이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라고 할 적에 그거를 말로만 해주는 게 아니고 실제로 문자 텍스트를 다 보여주면서 네. 되게 설명적으로 모든 걸 다 진행해줘요. 네, 죄송합니다. 1 다음에 네, 2 다음에 잘못했어요. 3 다음에 보여주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한세 씨의 입장도 약간 이해가 가고 음. 세주 씨 입장도 약간 이해가 가는데 사실 제가 뭐 연출을 공부했거나 영화를 공부했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일반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좀 정신없고 복잡하기는 그쵸, 해요. 맞아요. 네. 근데 그 내용이 이게 복잡해서 워낙에 그런 거지. 내용 자체가 복잡하다 보니까 네. 이거를 많이 설명을 해주시려고 노력을 해서 굉장히 많은 컷들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 사진으로 들어간 컷도 있고 움직이는 컷도 있고 그다음에 좀 뭐 관객도 봤다가 뭐 얘기했다가 또
숫자도 바꾸고 굉장히 많은 이제 시도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신이 좀 없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비유도 많고. 아까 이해했던 바로는 사실 이 시대에 거의 공황이잖아요. 이런 사건 자체가. 그리고 아마도 그 회사에 사무실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특히나 은행 쪽이나 그쪽 금융사 쪽 사무실은 더 할 거예요. 신문사도 비슷할 것 같고 들어가시면 굉장히 정신 없거든요. 네, 그렇죠. 약간 그거를 좀 이게 영상화한 거 아닌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이게 그 상황을 표현을 하려고 이렇게 조금 넣지 않았나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진짜 막 전화 오고 뭐 하고 떠들고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시끄럽고 막 프린터 소리 나고 막 난리도 아니거든요. 그거를 오히려 좀 이런 거는 표현을 잘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 얘기가 시간이 오래되긴 했는데 네. 계속해서 이해가 어렵고 이제 영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사실 저도 제가 느끼기에도 설명이 부족하다는 게 있죠. 우리나라 관객들이 대부분의 편일 거예요. 근데 사실 요거는 좀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어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영화를 만든 이제 귀향은 뭐 이제 과거 일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니까 지금 현재 위안부 협상에 대한 거를 문제 제기하는 다큐멘터리가 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그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의 수준과 외국인들한테 이걸 보여줬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의 수준이 다를 거예요.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서프라임 모기지 자체가 미국 자본주의가 망했냐 지속되냐를 왔다 갔다 할 정도의 엄청난 뉴스였기 진짜 때문에 엄청난 대사건이었죠. 미국 사람들은 다 알죠. 내내 뉴스로 봤을 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내내 뉴스 예. 나오고 수없이 다큐멘터리로 보고 이미 다 인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이제 그들을 1차 관객으으로 만든 영화라는 거를 좀 염두에 맞아요. 둬야 돼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예. 그 부분이 인터내셔널하게 다 이해시키는 부족할 수 있다. 요거는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던 건 하나가 뭐였냐면은 편집의 실수를 볼 수도 있는데 라이언 고슬링이 마쿠밤에 있는 곳에 가가지고 이제 뭐랄까 젠가 쌓아놓고 설명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 벌써 편집 튀는 장면이 있어요. 젠가가 분명히 쌓여져 있었는데 중간에 쓰러져 있다가 갑자기 또 쌓인 장면이 있어요. 네네. 이거는 촬영을 해놓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해를 위해서 뒤집어 버린 거거든요. 그래요? 저는 다시 한번 또 쌓는 줄 알았는데. 그런 장면들이 없잖아요. 그 쓰러지는 그러니까 소리도 없었고. 근데 분명히 중간에 그걸 하나씩 쌓는 장면을 넣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설명을 위해서 저는 이거를 젠가를 2개를 쌓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런 쌓는 거라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는 중간에 편집을 쳤다는 것밖에 안 느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저처럼 이해한 관객도 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간에 그거는 영화 촬영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편집이 튄 거예요. 100%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흐름상에 맞춰서 사람들이 네.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깼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이거를 분명히 튀는데 이걸 순서대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해서. 그런 면에서는 잘 냈다는 거죠. 그래서요. 영화를 정리하죠. 아니, 방송을 정리하죠.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고 나서 맛있던 부분, 맛없던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와서 이 메뉴를 추천할지 안 할지 한 줄평 별점을 짤막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맛있었던 부분은요. 네. 아주 찰진 욕들을 그냥 빅 X 뭐 이런 거. 네, 대사에 가득 차 있어서 그냥 보는 내내 그냥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냥 막 하고 싶으면 막 하면서 살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 그게 뭐 아무래도 이제 코미디 영화는 아니지만 어쨌든 코미디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 재밌었던 부분, 맛있었던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 영화에서 그런 걸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그런 걸 요구하기는 좀 뭐하지만 이 다큐멘터리를 보든지 아니면 뭐 다른 정보를 봐야 되는데 그런 정보를 오히려 알고 봤으면 더 재미있지 않았을까 했던 게 좀 맛없던 부분이었고요. 근데 이제 추천을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비추예요. 예. 저는 사실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한 영화는 영화보다는 다큐멘터리를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어떤 사실이냐에 따라서 다큐멘터리가 날지 영화가 날지 뭐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다큐가 더 잘 어울리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비추하지만 또 생각해보니까 또 중간중간에 어떤 재밌는 요소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추천을 하고 싶기도 하네요. 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정신 차리세요. 별점은 솔직히 저는 그러니까 영화를 재밌다 재미없다 막 이렇게 상황을 이분법으로 나온다면 좀 재미없는 편에 좀 속한 것 같아서 전 별점을 한 2점 정도로 하도록 하고요. 뭐 예술성이나 뭐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제가 보기에는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한 줄 평은 이게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닐 텐데 이렇게 단순히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지 뭐 이런 걸로 한 줄 평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시계 방향으로 가나요? 네, 네, 시계 방향으로. 네. 고스톱을 하던 사람들은 예, 정작
저 왜 불렀어요 오늘? 아니요 좋은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딱히 뭐 영화 얘기도 안 하고 그러게요. 예. 그냥 뭐 1주년? 예. 예, 1주년 특집에서 부르신 것 같고요. 네, 저는 우선 뭐 좋았던 점은 네. 다큐멘터리도 아닌 것이 다큐멘터리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그런 어떤 촬영과 그런 방식, 갑자기 뭐 이게 나레이션이 나왔다, 방백이 나왔다가 그런 것들도 다큐멘터리라고 처음엔 헷갈릴 수도 페이크 다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만큼 일단 그런 것들이 일단 더 현실성을 더했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실화라는 게 더 현실적이기도 했고요. 근데 단점은 딱히 저는 뭐 잘 모르겠어요. 단점. 다만 집에서 쫓겨난 가족처럼 그로 인해서 피해를 직접적으로 맞았던 민중들의 모습을 조금 더 담았어도 되지 않았을까. 그 부분 정도. 사실 전 그렇게 아쉬운 점이 없었어요. 이 영화 전체적으로는. 추천하냐고 하면 저는 당연히 추천할 거고요. 예, 저는 확실히 추천할 거고. 한 줄평은 금융자본주의의 선함이 있을까? 예요. 그러네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실질적인 현금 거래 같은 게 안 나오는데 은행 거래조차도 잘 안 나오는데 자본주의라는 건 결국 그런 탐욕과 탐욕이 서로 얽히고 설킨 그러니까 어떤 선의로 굴러가기보다는 물론 이제 거기도 나오는 것처럼 애덤 스미스 책도 나오고 막 이러는 것처럼 자본주의의 기본은 인간의 이기심과 이기심이 충돌했을 때 합리적이라는 전제하에서 시작하는 건데 지금의 이 사태가 보여주는 거는 합리적이 아닐 수 있고 이기적이고 이기적인 것들이 그 탐욕이 계속 얽혔을 때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합리적이지 않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그럼 과연 이 금융자본주의,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가장 궁극의 상품이 금융상품이라고 하는데 이 금융자본주의 안에 뭔가 해결책, 선한 해결책이라는 것이 있을까? 저는 그렇게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별점은 저는 4개요. 네. 예전. 저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재무설계사분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굉장히 내가 이 분야에 관심이 없구나라고 반성하고 왔다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네네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경제 쪽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알고 싶어 하지 않고 잘. 근데 네. 실질적으로 제가 살아가면서 뛸 수가 없는 분야잖아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아까 이제 지금 PK씨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어려운 것들을 조금 그나마 재미있게 풀어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한 그 감독님의 의도가 되게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이해도 조금 하게 되고 관심도 좀 가지게 되고 이제 막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영화가 실화를 바탕이다 보니까 뭐가 되게 극적으로 재밌다거나 뭐 인터레스팅하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영화를 봤다라는 것만으로 이제 조금의 이해도가 생겼다는 게 그게 좋은 점인 것 같고요. 맛이 없었던 점은 사실 제가 생각했던 내용은 아니었지만 조금 더 뭔가의 설명을 코미디스럽게라도 더 해줬으면 어떨까. 일단은 모든 관객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를 알고 있다는 베이스로 약간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저처럼 모를 수 있는 관객에게 조금 더 이제 친절한 설명이 있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러면 너무 감독님이 어려우셨을까요? 그리고 일단은 저는 영화를 추천하고요. 네. 머지않은 미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조금 불안한 감도 있지만 이거를 어떻게 잘 극복해야 할까라는 의문을 또 다시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추천을 하는 바이고 그리고 저도 별점은 4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감독님이 유머러스하게 잘 풀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한 줄 평으로 자본주의의 도덕적 해이의 끝판왕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절대 빨갱이가 아닙니다. 김일성 개새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럼요. 김일성이 김정은은요? 이게 돼지새끼. 입력식 교육의 폐해예요. 그렇구나. 저희가 배울 때는 김일성 나쁜 놈으로 배웠거든요. 무조건 아인파인 땡큐를 해야 되는. 예. 저는 이 영화를 보면 맛있었던 점을 말하자면 영화의 틀을 깨고 중요한 부분들을 설명해 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어려울 수 있는 거를 잘 설명했다는 게 정말 저는 좋았었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긴장감은 마지막까지 놓치지 않더라고요. 영화 속 인물들이나 그런 상황 설명 그리고 행동의 타당성들도 잘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크리스찬 베일이 연기했던 그 마이클 버리 박사의 감정 표현이 되게 없거든요. 근데 그 감정 표현을 드럼 치는 걸로 해서 표현을 되게 잘해줬어요. 표현이 없는 사람을 표현 방식을 찾은 건데 그런 것도 상당히 좋았었고, 근데 그래도 별로였던 점을 따지자면, 그러니까 뭐 나빴다는 게 아니고 좀 상대적으로 별로였던 점을 말하자면, 금융이나 정세 등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사람한테는 좀 진짜 어려운 영화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잘했다고는 앞에 말하긴 했으나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게 뭔 소린가 싶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한세 씨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진짜 그렇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고, 솔직히 저도 뭐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나 이런 거를 단면적으로 알지 전반적으로 잘 몰라서서, 솔직히 제가 이걸 잘 알면 이런 방송을 안 하겠죠. 그쪽에 나왔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 많이 들었었고 추천이에요. 상당히 좋은 영화였었고, 우리의 미래라든가 나머지 것들을, 영화 외적인 것들도 알 수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추천이었었고, 별점도 4.5 정도를 주고 싶어요. 영화 완성도는 네, 영화 잘 만든 영화입니다. 정말 일단. 잘 만들었어요. 우리 경제 얘기하느라 영화 얘기 못했는데 그러니까요. 영화 진짜 잘 만들었어요. 영화 자체적 완성도는 정말 거의 완벽에 가까운 되게 좋은 영화였고, 한 줄 평을 말하자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멀리서 보면 비극이지만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사람들한테는 지옥 같은 미래. 이거는 멀리서 봐도 희극으로 볼 수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비극적인 이야기인데 네. 대출 받아 집을 산 사람한테는 정말 이거는 지옥 같은 미래가 되지 않을까. 지금 제가 알기로 이 방에 있는 분들이 다 그 대출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은행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죠. 언제 은행이 제 월급을 가져갈지 몰라요. 저는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제 입금이 들어있는 날. 그럴 때 아니, 가져갔어요. 아니 그거를 언제 통째로 가져갈지 그거는 몰라요. 통째로? 그건 내가 넣어주는 아. 거고 내 월급에 차압이 들어오는 날. 그건. 아니 뭐 사실 그러니까 뭐 이자만 내거나 아니면 월세만 내거나 뭐 이러면 난데, 이걸 두 개를 다 하고 뭐 저요? 쓰리 콤보까지 하는 사람들은 진짜 쉽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혹자는 말합니다. 타임머신은 이미 개발이 되었는데 개발자들이 과거의 자신을 찾아가서 자신을 죽이는 바람에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빅쇼트를 하자고 하고 방송에 나간 후 생각하니 이 괴물 같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설명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과거를 찾아다가 저의 과거한테 줄을 틀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튼 과거를 지나왔다는 건 무엇일까요?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성장했다는 말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다음 주 영화는 낯선 세계에서 성장을 하게 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영화 55회 영화 15먹기는 호소다 마모루 감독의 괴물의 아이로 찾아뵙겠습니다. 괴물의 아이. 네, 애니메이션이죠. 네,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나저나 오늘 이렇게 1주년에 함께 해주신 PK님은 오늘 왜 불렀냐고 그러니까. 몰라. 난 좋은데 왜? 오늘 와서 영화 얘기는 안 하고 다들 경제 그러게요. 얘기해갖고 경제 그러게요. 기자를 소개시켜달라 그러지 그냥. 그러게요. 그 생각 좋은 생각인데요? 아니 뭐 영화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답답하더라고요. 참 뭐 우리나라 가장 가까운 얘기 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괴물의 아이는 지난주에 이어서 권요한님이 요청하셨던 영화고요. 사실은 그걸 떠나서 제가 덕심해서 이 감독 좋아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영화입니다. 네. 괴물의 아이가 늑대 아이를 그 감독하신 그 감독님이죠. 네. 썸머워즈도 감독하셨어요. 네, 썸머워즈. 썸머워즈도 정말 재밌게 봤는데요. 괴물의 아이. 괴물 아이예요? 괴물의 아이예요? 괴물의 아이인데 괴물 아이로 말하더라고요. 아, 네. 아마 의자가 굉장히 작게 써 있어서 그럼 괴물 아이라고 크게 글자만 보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그럼. 네, 그러면은 PK님을 보내드리면서 괴물 아이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대출 받자. 이미 있다니까. 더 받을 수가 없어요. 더 안 해줘. 본 방송의 발언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이 영화에 대한 보편 절대적인 평가가 아님을 밝힙니다. 영화 씹어먹기위원회는 영화는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개인의 차이에 따라 모두 느끼는 바가 다름을 인정하며 그 차이를 존중합니다.